국내 최초로 대학원의 부동산 개발자 과정과 중개업자 사전 교육 과정을 개설한 부동산 학자 이석재 교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서 20년간의 학교 강의, 30년간의 현장 활동을 통해 부동산과 미래 세상의 가치 창출을 위해 연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석재 교수를 통해 들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으로 사람의 마음과 돈의 흐름을 읽는 법.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이자 부동산 학자 이석재 교수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부동산은 자연물로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고 유동화시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명지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이석재 교수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현재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예. 부동산학을 가르치고 계신데, 예, 예. 그 부동산학도 뭐 전공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많죠. 예. 우리가 피부로 접할 수 있는 중개든지 예. 아니면 부동산을 관리든지 예. 아니면 감정평가도 한 분야고요. 예. 요즘 들어서는 풍수지리까지도 예. 예, 부동산의 한 분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주로 주된 연구 분야 어느 쪽인가요? 저는 이제 부동산 학부부터 석사, 박사를 이렇게 전공하다 보니까 정책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실무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경매 예. 이쪽을 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동산을 오래 연구한 학자로서 네. 부동산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부동산은 애인이다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이유는 여자하고 집은 가꾸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제가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는 만큼 그게 더 가치로워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고 내리느냐라는 그 의미에서 집중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투자되거나 이동된 게 없는데 관심만 집중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재화, 부동산 투자가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또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애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부동산을 그만큼 사랑할 때만이 예,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부동산을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동산을 예. 결국 개발도 하고 네. 또 부동산을 사랑하게 하려면 예. 그러면 국내 소비자들한테 예. 마음에 들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랑해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많은 이론들이 있겠지만 우선 당장은 관망하고 있는 사실 필요는 하거든요. 네. 예, 전세 사는 거, 월세 사는 거보다는 내 집이 필요는 합니다. 그 한 수층이 지금 갈까 말까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살 수 있게끔만 해준다면 부동산 유동화 문제, 지금 고착돼 있는 이 고리가 어느 정도 풀려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유동화 정책이 필요하시다는 말인데 아유, 그렇죠. 부동산 유동화 정책 네. 어떤 내용인가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 가정에 재산이 100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80원 정도가 부동산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다고 해도 현찰로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한 채, 땅덩어리 뭐 이렇게 돼 있는 형태죠. 근데 그게 자기가 필요할 때 당장 팔리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내놔도 하나도 안 팔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팔릴 수 있고 실물 경제에서 그걸 받아줄 수 있어서 현금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복지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서민 정책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정부도 많이 그런 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제도도 서민하고 관련된 정책이고요. 예, 농지은행 자체도 농지연금 이것도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도 사실은 서민이나 뭐 결혼하는 그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피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은 증권에서 유동화해서 자산 유동화에 ABS 발행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폭넓게는 자산 유동화의 한 방법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지만 정책의 효과는 쉽사리 얻어지지 않는다. 정책은 시장에 대해 뾰족한 해결책을 내지 못했고 시장은 투기 심리 극대화로 오랫동안 가격 상승을 해왔다. 어려운 부동산 문제. 이석재 교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변화가 많았다면서요? 아, 그럼요. 부동산을 편의상 뭐 3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1980년대 이제 신도시 개발 바로 전까지는 서울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 이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을 중점으로 해서 이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1980년에 들어와서 2010년까지 우리나라가 최초의 신도시가 목동 신도시입니다. 이게 8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신도시를 해서 뭐 그 다음에 일산이든 분당이든 뭐 5개 신도시, 뭐 7개 신도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개발 시장이죠. 개발이나 개량. 그래서 그 시장의 건설사나 시공사나 시행사 중심으로 움직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8년 사태가 나고 나서 은행들이 시공사에다가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됐었죠.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금융이 직접 나서서 인스펙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3기 2010년을 이후로부터는 3기 부동산 시장은 금융부동산, 부동산 금융이 아닌 금융부동산 시장이라고 저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강해서 건설사한테는 책임 준공 보증 그게 어찌 보면 발목일 수 있습니다. 제가 3년짜리 공사를 1,000억짜리 공사를 하면은 1,000억의 부채를 건설사는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공사를 수주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또 개인들은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너는 건물만 갖고 있고 그 건물을 실제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잖니. 그러니 그 사람 세입자가 세를 얼마를 낼 거다라는 확약서를 받아와라. 일명 마스터리스 이걸 받아와라. 라고까지 지금 금융권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공사나 시행사나 그 발목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관망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그냥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1기 그 소비자인 베이비 부모들이 내 집 마련 악착같이 내 집 마련을 했었는데 2기 부동산 시장에서 그 소비자들은 그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88세대라고 하는 그 이후 세대들은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나 이런 데서 계속 금융 전문가들은 부동산 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계속 그런 걸 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관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동화가 더 안 되는. 또 그게 유동화가 더 안 되니까 또 관망할 수밖에 없는. 그냥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을 사면 이게 계속적으로 상승되니까 그렇죠. 어떤 장밋빛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문제점이라면 그럼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해결책이야 그 모두에서 설명드렸지만 실물 경제가 회복하는 거겠죠.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되겠죠. 이러려면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나라니까 수출이 잘 돼야 되고요. 수출을 받아주는 선진국들 경제가 살아나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더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경제가 외국에 비하면.
그럼 처음에는 예. 이 부동산 학에 대해서 예. 어떻게 해서 이 관심 갖게 됐어요? 제가 부동산에 접하게 된 건 참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원래는 국문학과에 갔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그 교도관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87년에 그 동부지원, 네, 거기를 이제 출장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수인들을 이제 호송해서 이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1층에 101호 법정, 102호 법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102호 법정에서 이제 법정을 하는데 101호 법정이 난리가 난 겁니다. 시끄럽고. 그러니까 판사님이 가서 좀 조용 좀 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저희는 모르고 간 거죠. 그랬는데 하도 많이 떠들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조용히 좀 하시랍니다. 그랬더니 경매라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경매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도 뭔데요? 그러고 봤더니 그 당시에 뭐 거의 막 30원, 뭐 20원 뭐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평당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100원짜리를. 아 100원짜리를 네, 30%에? 그렇죠. 뭐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87년이죠. 그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다시 학부를 전과해서 제가 학부 나오고 석사, 박사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학교에도 있고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 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은 우선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복권을 사라라고 하듯이요. 그런데 모르는데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에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왜? 부동산은 너무 밀접하고 그래도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알고 아는 것 같으면 모르고. 저희들이 이제 그 부동산을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큰 자괴감을 갖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저게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 됩니다라고 분석적으로 데이터에서 얘기를 해주면은 애널리스트가 됩니다. 그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이렇고 뭐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은 저거 투기꾼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를 안 믿거나 전문가가 나설 수 없는. 그래서 부동산 하면 전부 저한테 처음 질문이 그렇습니다. 어디 땅이 좋아요? 그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좀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30년 동안 부동산학을 연구하고 제자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재밌는 뭐 에피소드 있으세요? 제가 이제 포스코에 강의 갔을 때 그 질문 시간에 교수님 저희 땅이 지금 맹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팔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 앞에 땅은 얼마나 가나요? 그랬더니 한 100만 원 간다고 그래요. 자기 땅은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길었다고 20만 원도 안 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아저씨 잘 좀 꼬셔보시라고. 그래서 길만 내면 6m 도로 길만 내면 땅값이 똑같이 100만 원 간다고. 그랬더니 정말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랬다고 아 교수님 덕분에 그 길 내 가지고 자기네 땅이 올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 들은 것도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2006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외부 강의 나갔을 때. 그분들은 이제 부동산이 올라간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그때 방청이 이제 했었다고요. 그랬는데 제가 데이터 값을 보니까 2007년 되면은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박차고 나갔어요. 그런데 한 5년쯤 있다가 그분이 오셨어요. 2003년대쯤 오셔가지고 교수님 말씀이 다 2013년쯤 오셔서 그 교수님 말씀이 다 맞았는데 그 데이터 값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수요를 보면 수요자층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예, 예.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부동산 소유 경향에 대한 특성과 이를 이용해 이익을 보려는 국내 유통자금의 80% 이상을 소유한 자본과 투기 세력의 욕심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부동산학을 오래 연구하다 보면 이제 부동산 수요층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네, 이제 네. 아까 얘기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보이나요? 이 부동산을 보이죠. 대하는 태도들 보면 보이는 모양이죠. 보이죠. 부동산 수요층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정말 고향 산천을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치고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에 절대 땅 안 삽니다. 아, 그래요?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 땅 안 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 고향에 살려고 하지. 그러면 그 고향 사람들 안 위에는 그 고향 땅은 사실은 좀 힘듭니다. 사실은 수요자층을 찾기가요. 경기도 정도야 뭐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수요자 자체가 과연 어떻게 형성돼 있냐는 거는 보면은 성질이 급하신 분도 계시고 느긋하신 분도 계시고 자기가 해박한 전문 지식으로 하고 그리고 자금 여유가 있느냐 자금 여유가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수요자 욕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땅도 전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수요자의 마음 그분이 왜 필요한지 그걸 여쭤보면은 부동산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부동산 정책도 바뀌곤 하는데 예. 요즘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살려내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가장 크게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3가지를 했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DTI LTV. 이걸 했었는데 이번에 풀어진 게 2개가 풀렸습니다. 시장을 살려내고자. 그렇다고 해서 LTV나 DTA까지 풀어주면 천조되는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감당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결국 못 풀었죠. 그래서 정책은 참 난감합니다. 이유는 부동산하고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그 상황에서 2년에서 3년간, 최소 2년에서 3년간은 시간 갭이 있습니다. 결혼이 갑자기 막 해서 집 주세요, 집 주세요를 하다 보면 집을 줘야지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부터 집을 지어서 공급할 때까지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성치는 시장하고 정책의 답이 나오는 시장하고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적 괴리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뭐 우스갯소리로 건교부가 부동산 복부인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정책적인 어려움을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분야 외에 뭐 부동산도 우리의 미래 가치지만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던데. 그렇죠. UN 미래 포럼에서 저번에 발표한 그 논문에 보면 10년 내에 없어질 직업에 부동산 중개업이 끼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무사도 끼어 있고 세무사, 은행도 있었습니다. 전문대학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버드대학 이런 데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는 분명히 부동산에서 다시 안 되는 쪽에 있는 부동산에서 찾아내야 될 하나의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쪽에 지금 연구를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가치전략연구소도 열고 계신데 주로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제 전공이 부동산학이니까 결국은 부동산에 관련된 거죠. 일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번 주에 횡성에 임야 100만 평짜리가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은행에서 얼마를 잡아줬냐면 100억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청구할 채권이 100억이었습니다. 공시가가 40억입니다. 근데 그게 낙찰이 5억 2천에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일반 법인에다가 자산으로서 출연하겠다 하면은 100억이 되는 겁니다. 정부하고 관계해서 어떠한 금액을 논한다 그러면은 공시지가 40억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낙찰된 건 5억 2천이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만 보지 말고 그 100만 평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면에서 본다 그러면 독일의 가장 인기 있는 직업 1위가 산림감시원입니다. 100만 평, 그 산림감시원 될 수 있습니다. 휴학님도 될 수 있습니다. 임산물 다 될 수 있습니다. 펜션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경제적으로 풀기 위해서 목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현재 그 회배당 공시지가가 1,020원이었습니다. 그게 그 근처는 얼마냐면은
회배당 2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럼 5만 원, 6만 원이 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많이 알면 알수록 이게 보인다는 거죠.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흐름에 따라 정책을 이끌어 나가면 경제 생활의 근본인 부동산 시장도 영원히 부흥할 것이다. 이제는 부동산을 단순히 투기로 보지만 말고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세계적인 산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보통 이제 부동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후손들한테 좀 물려주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부동산 미래는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한정된 토지에 높은 인구 밀도. 그래서 수요자층이 많이 있다는 거죠. 대기 수요자층은. 하지만 너무 고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미루게 되는 거죠. 투자 수요층이 글로벌화되면서 되게 똑똑해지고 현명해졌다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1세대 소비자층은 일단은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서울로. 2세대 소비자층은 전월세 살고 즐기자는 거였거든요. 3세대 소비자층은 내가 굳이 한국에 살아야 되느냐, 서울에 있어야 되느냐, 다 외국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유학들 다 갔다 왔으냐, 그들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고평가돼 있는, 더 이상 오를 것 같지 않는 저걸 왜 사야 되느냐. 이제 그런 개념에서 계속 멘트도 나오고 그런 개념에서 파악을 하면 이게 너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도 못하고 정체돼 있다. 하지만 한국의 그 부동산 시장 자체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 왜? 더 밝은 생각을 해드린다면 한국이 지금 우리나라면 5천만, 통일이 됐을 때 한 3천만, 일본이나 이렇게 외국에 있을 때 한 1,000만, 그 다음에 한국을 좋아하는 친한파가 1,000만이 되면 1억의 수도가 서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갖고는 안 되죠. 그러면 파주, 해주 뭐 이렇게 다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까지를 계산한다면 충분히 한국 부동산은 앞으로도 밝은 전망이 있는 거죠. 그럼 통일이 대박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부동산이 안 된다 하는데 그 부동산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가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가치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상품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상품 개발.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필요한 요구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품 모델을 지금 개발하는 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번에 어느 분이 교수님 소나무 좋은 산 없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장성하고 전북 고창을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 소나무들이 많더라고요. 10,000평 샀는데 그분은 거기서 한 5억 원어치 정도 소나무를 자기가 봤다.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느 분은 수석 좋아하시면은 그 산에 그런 게 많다. 또 고창이든지 그 노령산맥 이쪽에 난들이 많다고요.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그런 난이라든지. 그래서 어느 쪽에서 수요자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거를 바로바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필요한 거죠. 그동안 이제 읽으셨던 책 중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중용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중용을 쭉 읽어보면은 결과적으로 군자가 무엇인가, 소인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군자라는 얘기를 쭉 읽어보면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중용이라고 쓰지만 가운데 중자, 마음심자, 쓸 용자, 용감할 용자. 그래서 자기 중심을 사용함에 있어서 용감하게 정말로
자기의 가슴에 진실성을 가지고 몰아붙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중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용이라는 책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네.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자기 전 재산을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자본입니다. 전 인생을 들어서 모았던 게 하나로 응축된 게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 그런 측면에서도 물론 강조가 부족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유동화되어 있는 자산 집중에 유동화되어 있는 그 부분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요자층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수요자들이 트렌드, 어떤 형태를 원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은 위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그 시간에 가장 좋은 사용이 뭔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가, 이 효용 가치를 논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이석재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원천인 부동산을 학문으로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며 올바르고 건전한 부동산 정책과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온 국내 최고의 부동산학 전문가 이석재 교수. 학교에서 현장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들여다보는 이석재 교수. 부동산학을 넘어 다가올 미래를 가치롭게 하기 위해 경주하는 이석재 교수의 노력이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하기를 기대합니다.